부자. 참 기분 좋은 단어죠? 모두 부자가 되고 싶어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부자가 될 기회를 마다할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황제여행. 동남아의 싼 물가를 두고 하는 말인데요. 그런 여행을 다녀오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국에 있는 돈을 가지고 이곳에 와서 살면 좀 더 여유 있게 살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안녕하세요. 고사우스TV입니다. 어느 국가나 사회에서 그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바로 중산층인데요. 2022년 NH투자증권의 100세 시대 연구소에 따르면 한국형 중산층의 조건이 4인 가족, 월소득 686만원, 순자산 9.4억원, 그중 부동산 자산이 경기도 내 아파트 기준으로 8.4억원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요. 대한민국 중산층의 절반에 가까운 45.6%가 스스로는 중산층이 아닌 하위층이라고 느낀다고 하는 거죠. 한국의 중산층이 베트남으로 가면 확실히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당장에는요. 단 베트남 물가를 기준으로 산다면 말이죠. 오늘은 베트남 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베트남 최고의 부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올해 나이 55세, 베트남 최초의 억만장자이자 빈그룹의 수장인 팜 얏 웡입니다. 빈펄 리조트, 아마 다낭이나 폭억 여행을 해보신 분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이름일 텐데요. 예, 맞습니다. 그 빈그룹입니다. 빈그룹은 부동산 개발을 필두로 리테일, 주거, 헬스케어, 호텔 사업으로 큰 돈을 벌었고 최근엔 자동차 시장까지 진출해서 빈페스트라는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죠. 한국보다 더 문어발식 재벌에 가깝습니다. 2024년 5월 현재 팜 회장의 재산은 44억 달러로 하나로 약 5조 9,391억으로 추정됩니다. 그의 생애를 잠깐 살펴보면요. 1968년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던 그때 하노이에서 군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베트남 전쟁이 끝난 후 당시 소비에트 연방 중 하나였던 러시아에서 원자재와 광산 관련한 공부를 하였지만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 그리고 베트남 개방 정책인 도이머이의 시작과 함께 베트남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특이한 점은요. 그는 그의 첫 사업을 베트남에서 시작하지 않고 소비에트 연방 중 하나였던 우크라이나에서 시작하였다는 것이죠. 그는 베트남 쌀국수 라면을 우크라이나에 수입, 판매하여서 큰 돈을 벌게 되죠. 2010년 그는 성공적이었던 라면 사업을 다국적 기업인 레슬레에 1억 5천만 불에 매각하게 됩니다. 그 후 베트남에서 첫 번째 사업으로 나짱의 빈폴 리조트를 건설하게 되고요. 베트남의 성장과 힘입어 그의 리조트 사업은 큰 성공을 거두면서 가장 성공적인 부동산 회사로의 입지를 다지게 되었죠. 현재 베트남에는 팜 회장과 같이 포브스에 등록된 억만장자가 6명 있다고 합니다. 비엣젯의 오너인 우엔 치풍타오, 철강회사인 호아팟의 짠틴롬, 식품회사인 마상그룹의 오엔당 웡 등 의외로 겹치는 분야 없이 다양한 업종에 분포되어 있더라고요. 이를 보면 향후 베트남에서 어떤 분야가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될지 대략 추측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 베트남의 그 부에 따른 사회 계층은요, 크게 5단계로 울트라 상류층, 그리고 상류층, 부유한 중산층과 중산층, 그리고 하위 계층으로 나뉩니다. 마켓 리서치 조사기관인 시미코어의 2023년 리포트에 따르면요. 베트남의 중산층은 집을 소유하고 있으며 월 644달러 혹은 연봉이 7,728달러 이상인 계층으로 인구로 볼 때 1,500만 명 정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베트남의 인구가 1억이라고 가정한다면 15% 정도가 중산층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구의 6%는 월 수입이 1,288달러 이상이라고 하며 이들을 부유한 중산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현재 2030년에는 중산층 인구가 2,300만 명 이상, 그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의 집값은요, 사실 도시냐, 시골이냐, 그리고 뭐 큰 길을 물었는가, 골목인가 등 위치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만, 제 경험 안에서 중산층이 살고 있는 집은 하나로 3억에서 5억 사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2021년 3천만 불 이상의 자산가가 베트남에 400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2025년까지 500명을 거뜬히 넘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전 개인적으로 슈퍼리치까지 가지 않아도 2030년까지 늘어가는 중산층 수만 해도 인구로서는 3천만 명이 훨씬 넘을 것 같은데요. 그때가 되면 제대로 된 시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죠? 이 정도가 되면 서비스, 소비재 시장으로 정말 괜찮은 시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자라는 개념은 참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어떤 국가냐, 또 어떤 시제냐에 따라서 극히 달라지니까요. 한국의 중산층이 재산을 다 정리해서 베트남으로 간다고 해도 제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당장에는 모르지만 오랫동안 여유를 누리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죠. 이런 성장 중인 나라에서는 내가 함께 성장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것. 그게 바로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제가 다낭에서 프로젝트를 시작한 2006년 당시 1달러가 16만 동이었습니다. 지금은 포시즌즈 호텔이 되었는데 그 당시 남아의 호텔, 프라마, 그리고 고급 레스토랑에서만 점심 저녁을 먹었어요. 진짜 그래도 돈이 남았거든요. 지금은 1달러가 2만 5천 동이더라고요. 이 단순히 수치상으로만 보면 15배 이상의 성장을 한 것인데요. 이제는 호텔에서 점심 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그 사이 좋은 로컬 식당도 많이 생기고 위생도 많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사실 요새는 베트남 물가도 정말 만만치 않구나 하고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베트남 최고의 부자인 팜 회장이 당시 가난했던 우크라이나에 값싼 베트남 라면을 팔아서 큰 부를 이루었듯이 예전에 일본에서 가지고 온 아이디어가 한국 시장에서 크게 히트를 치는 일이 많았었어요. 마찬가지로 소비재, 서비스 분야 등은 한국이 아직 베트남에 진출하기에 참 좋은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소기업들도 도전해볼 만한 분야이고요. 정치적인 두려움, 행정 절차의 벽, 아직 완벽하게 어려움이 제거되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베트남이 여전히 가능성의 나라라는 것, 그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실망의 관점보다는 희망과 가능성의 관점으로 베트남을 바라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